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할당 제목이 그렇게 되어져 있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 과목의 전반부에는 프로세서 관리, 프로세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배웠고, 프로세서 매니지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CPU 스케줄링, 또 프로세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하는 거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면서 뭐 데들락 이런 것도 배웠고, 데들락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는가 뭐 이런 거 배웠고, 하여튼 뭐 이까지 하고 나니까 우리 학기의 한 절반이 지나갔던 것 같고,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메모리, 메인 메모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 매니지먼트. 메인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 내 생각에 페이징 하는 거, 프로세서를 연속적으로 넣지 않고 쪼개갖고 넣는다, 그렇죠? 페이지 단위로 쪼개서 넣는다. 그래서 뭐 요 주소 변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버추얼 메모리를 만드는 방법은 디맨드 페이징이 있고 디맨드 세그먼테이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디맨드 페이징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디맨드 페이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맨드 페이징 하면서 이제 칸이 있어서 좋네. 디맨드 페이징을 하면서, 디맨드 페이징이 뭐죠? 요구되어지는 페이지만 메모리에 올리는데,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메모리가 가득 차겠지.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페이지는 쫓아내 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빅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걸 결정했던 것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라고 하고,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 그래서 지난 시간 때 했던 게 first in, first out. 그 다음에 비현실적이진 하지만은 옵티말 알고리즘. 왜 비현실적이냐니까, 옵티말은 미래를 봐가지고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 페이지를 빅팀으로 선택해라. 앞으로 가장 사용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에서는 안 되겠고, 적어도 시험 문제에서는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이 미리 주어져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옵티말의 제일 근사화된 걸로 LRU, Least Recently Used,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맨드 페이징을 하면서 요 페이지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요 알고리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allocation of frames. 요거는 페이지를 어떻게 교체할 건가, 빅팀을 누구로 선택할 건가라고 한다면은 allocation of frame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한테 얼마만한 양의 메모리를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보면은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메인 메모리. 디맨드 페이징을 쓰면 요 메인 메모리를 우리가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나눈다, 그렇죠? 네, 요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베킹 스토어가 있습니다. 스왑 디바이스죠. 여기 보면 프로세서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를 전부 올리는 게 아니고, 이 프로세서를 페이지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 페이지 중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얘가 필요하고, 얘가 필요하고, 얘가 필요하다면은 우리 파란색 체크해놓은 요 놈만 메모리에 올리는 거를 우리가 디맨드 페이징이라고 하죠. 디맨드 페이징.
그래서 우리가 요 앞까지는 배웠고 페이지 리플레이스가 뭔가 여기 가득 찼을 적에 여기 도로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요 파란 놈이 요리 올라오는 게 페이지 인이고 여기가 꽉 차서 도로 쫓겨나는 거를 페이지 아웃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Allocation of Frame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지금 요 그림에 보다시피 프로세스가 지금 여기 3개가 있거든. 3개가 있어요. P1도 있고 P2도 있고 P3 3개가 있어. 그러면은 요 전체 페이지 요 프레임이 예를 들어서 100개다 라고 했을 적에 요 100개다 라고 했을 적에 요 P1한테는 몇 개나 나눠줄까? P2한테는 몇 개나 나눠줄까? 물론 Pure Demand Paging을 쓰면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겠지. 진짜 필요한 놈만 주면 되니까. 그러나 Pure Demand Paging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얘는 그 뭐죠?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아. 그래서 속도가 엄청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얘한테 적당한 양의 페이지를 프레임을 미리부터 할당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P1한테는 예를 들어서 몇 개, P2한테는 몇 개, P3한테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를 프레임의 할당, allocation of frame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P1한테 몇 개, P2한테 몇 개, P3한테 메모리를 몇 개 프레임을 나눠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지난 시간 때 배운 것처럼 우리는 정적으로 할당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동적으로 할당해주는 방법이 있겠어요. 정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요놈에 뭐 돌려보지 않고 P1이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래 한글이고 P2는 메모장이다 하면은 P1이 아무래도 아래 한글이 좀 더 프로그램이 크겠죠. 메모장에 비해서. 그래서 얘한테 좀 많이 주고 얘한테는 적게 주자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비례 할당이고 그런 게 어디 있노? 프로세서만큼 똑같이 나눠주자. 예를 들어서 3개가 있으면은 전체 100개를 33%, 33%, 33% 고루 나눠주자 하는 게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equal allocation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방법은 이 프로세스의 사이즈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보다 더 실제로는 얘를 실행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 얘가 많이 필요로 할지 적게 필요로 할지. 예를 들어서 이 아래 한글 같은 경우 뭐 도표 그리는 기능도 있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뭐 히브리어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어인가? 그런 것도 편집할 수 있는데 우리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안 쓰는데도 그런 폰트도 다 들어있고 그걸 처음부터 다 올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프로세스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꼭 많이 나눠줄 필요가 요 아까 비례 할당 꼭 그럴 건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필요한 거는 동적 할당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실행을 시켜봐야 알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요 정적 할당보다는 동적 할당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동적 할당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요 2가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요리 쭉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워킹 셋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워킹 셋 모델. 동적 프레임 할당 방법으로 우리는 워킹 셋 모델하고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이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워킹 셋 모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책의 그림에 책 가지고 있는 분은 424페이지 그림 9.19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심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대요. 어떤 그림이냐니까 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그 페이지 넘버 그러니까 레퍼런스 그러니까 CPU가 참조하는 페이지의 번호를 세로축으로 하고 가로축은 그냥 시간인 거지. 그래서 요 시간 예를 들어서 타임 제로에는 하나도 안 했겠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주로 참조하는 페이지는 여기, 여기, 여기 뭐 이렇더라는 거지. 또 이 시간쯤 되니까 CPU가 주로 참조하는 페이지는 여기, 여기, 여기 뭐 이렇더라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는 여기, 여기 참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번호입니다. 0번째 페이지, 1번째 페이지, 2번째, 3번째, 4번째 뭐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 시간대는 주로 요런 페이지를 액세스하고, 요 시간에는 요런 페이지, 또 이 시간에는 요런 페이지. 주로 뭐 이런 그림을 뭐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CPU가 주소를 내는데 그 시계를 딱 해가지고 이 시간에는 얘 CPU가 주로 어느 번지를 참조하는가 그거 재보고, 또 좀 시간 지나서 또 어느 번지를 참조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어느 번지를 참조하는가를 우리가 조사한 거예요. 요 조사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니까, 요 페이지들이 모여 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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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 모여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는 로컬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로컬러티. 그래서 이 로컬러티라고 하는 거,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에 모여져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디 국지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라. 우리가 이미 짐작하고 있다시피 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한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CPU는 막 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간에는 어떤 일부분만 본다. 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캐시 메모리 하면서 컴퓨터 구조할 적에,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예요. 어디에 모여서 본다. 그러니까 CPU가 내는 주소는 어디에 모여져 있다. 이걸 로컬러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알로케이션으로 프레임으로 돌아와가지고 동적 프레임 할당. 요 시간에는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페이지만 할당해주면, 프레임만 할당해주면 되냐니까, 요 로컬러티를 포함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가 예를 들어서 3개라고 합시다. 하나, 둘, 3개. 3개라면 요 3개 정도의 프레임만 이 프로세스한테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요 시간대는. 또 요 놈도 요 시간대도 하나, 둘, 3개만 나눠주면 되겠죠. 요 시간대는 2개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요 시간대는 하나, 둘, 셋. 요 좀 기네. 3개 나눠주고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요 프로세스를 위해서 몇 개의 프레임을 나눠주면은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적당한 사이즈라고 하는 건 뭘까? 남지도 모질, 너무 남으면은 메모리 손해인 거고, 너무 모질하면은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겠죠. 페이지 폴트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스래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스래싱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시간대는 얼마만한 메모리를 나눠주면 되냐니까, 한 3개 정도 프레임만 나눠주면 되겠고, 요 시간대는 2개만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거는 우리가 요 로컬러티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메모리만 할당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로컬러티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고, 요거는 돌려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시점에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거 돌려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인 거라. 요 시간대는 우리가 몇 개의 프레임을 나눠줘야 될 것인가. 요 시간대. 요게 T1이라고 합시다. T1에는 몇 개를 나눠줄 것인가. 요 시간에는 우리가 알 수 있어. 딱 그림 보니까 2개만 필요하네. 3개만 필요하네. 딱 알 수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돌려본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겠지.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는 워킹셋입니다. 워킹셋은 어떤 이야기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요 그래프대로 다시 타임축을 그립니다. 타임축을 그리고
여기가 시간 제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 두는 거예요.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시간대에는 어떤 페이지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서 요 시간에는 보니까 3번, 4번, 뭐 10번이라고 합시다. 3번, 4번, 10번이 사용됐고 또 요 시간대에는 뭐 또 뭐가 사용됐고 또 요 시간대는 뭐가 사용됐고 요 시간대는 뭐가 사용됐고 그래서 그러면 요 시점 요게 이제 T1인데 요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페이지들이 주로 사용될 것인가 어떤 페이지들이 사용될 것인가 그거를 알려면 요 시간대에 뭐가 사용 이거는 미래예요. 현재 우리 시계는 어디까지 와 있냐니까 우리 시계는 요 앞까지 와 있습니다. 요거는 미래예요. 요 시간에 몇 개의 프레임을 나눠줄 것인가 하는 거는 요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요 과거를 보고. 그래서 요 과거의 페이지를 어떤 페이지가 사용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시간대에 주로 사용된 페이지는 뭐 1번째 페이지, 3번째 페이지, 4번째 페이지, 8번째 페이지다. 라고 하면은 요걸 요 1번, 3번, 4번, 8번 페이지 요걸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니까 워킹 셋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여기에 놨죠. 워킹 셋. 워킹 셋. 그리고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우리가 시간을 얼마까지를 과거로 볼 것인가 이거는 운영체제 만드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요 시간, 요걸 델타라고 할까요? 요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먼 시간까지를 과거를 볼 것인가? 다 볼 수는 없겠지. 최근 얼마까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델타에 해당되는 시간을 우리는 워킹 셋 윈도우라고 합니다. 왜 윈도우라고 할까? 이게 창문처럼 생겼거든. 이게 창문. 창문. 이 방엔 창문이 없나? 창문 밀고 닫고 일하잖아요. 요 창문이 지금은 여기 있지만은 좀 있다가 시간이 요리 오겠죠. 이리 오면 요 창문도 따라서 이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움직이는 거하고 슬라이딩 하는 것 같아 해서 이거를 워킹 셋 윈도우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컬러티만큼 프레임을 할당해 주면 좋지만은 미래의 로컬러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얘가 참조했던 페이지, 그 과거는 얼마만큼 과거냐니까 워킹 셋 윈도우, 아마 세컨드로 결정되겠죠. 시간, 단위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얼마로 잡는가 하는 거는 OS 만드는 사람이 결정할 일입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이 과거를 봤을 적에 이만한 페이지가 사용되더라. 이 페이지를 우리는 워킹 셋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4개의 페이지가 사용되고 있죠. 그럼 T1에는 프레임을 몇 개를 할당해 주냐니까 4개를 할당해 준다라는 거예요. 4개를 할당해 주면은 막 스레싱도 안 일어나면서 메모리를 너무 낭비하지도 않으면서 가장 좋은 상태일 거다. 그렇게 결정짓는 게 이 워킹 셋 모델이라고 합니다. 워킹 셋 모델. 그래서 워킹 셋 크기만큼의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워킹 셋 모델이고 두 번째 방법은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라고 해놨죠. 약자로 PFF라고 했는데 이 방법은 요 방금 이야기한 방법보다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일단 가로축을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때는 가로축 내용이 뭐가 되냐니까 number of frames, number of frames allocated. 그러니까 할당된 프레임의 개수예요. 이 프로세스한테 몇 개의 프레임을 할당할 건가 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은 뭐냐니까 페이지 폴트 레이트.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레이터, 비율, 요거는 레이터라고 합시다. 비율이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가 주소를 100개 냈을 적에 그 중에 페이지 폴트가 몇 번 일어나느냐, 이게 비율이다, 그렇죠? 페이지 폴트가 몇 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노상 일어나면 확률이니까 1.0일 거고 한 번도 안 일어나면 0.0이겠지. 자,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프레임을 거의 할당을 안 해주면 페이지 폴트는 굉장히 일어나겠죠. 그런데 프레임을 할당해주면 페이지 폴트가 점차 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반비례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P1이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프레임을 많이 할당해 주면은 페이지 폴트가 적게 일어날 거고, 얘가 지금 필요한 게 3개인데 얘한테 1개만 할당해 주면 페이지 폴트가 자주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레이터라고 안 하고 이걸 횟수라고 한다면은 얘가 무한대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서 OS는 이거를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요게 상한선, upper limit. 요거를 하한선, lower limit. 요렇게 둬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메인 메모리 안에는 OS가 들어 있습니다. OS 안에서 특별히 메모리 관리 부스가 있겠죠. 요 메모리 관리 부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하냐니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횟수를 계속 감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안에 OS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넣어둡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터럽트가 걸리면 이 OS 루틴이 동작하겠죠. 얘가 동작하면서 지금 P1을 돌리는데 페이지 폴트가 몇 번 일어나는가,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요 상한선보다 더 많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얘한테 메모리를 너무 적게 나눠줬구나 해가지고 요 P1을 위해서 아까는 1개만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더 2개, 3개 더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요 OS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어쩌다가 5개 나눠줬다고 합시다. 5개 나눠주니까 이번에는 로열 리미터보다 더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안 일어나도 너무 안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필요 이상으로 메모리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OS의 요 루틴이 동작하면서 P1한테 너무 많이 할당해 줬구나. 그래서 도로 회수를 합니다. 회수해갖고 다른 프로세스한테 나눠주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페이지 폴트 발생 비율의 상한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상한선을 초과하는 프로세서에,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 그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더 많이 할당해주고, 또 어떤 프로세서는 페이지 폴트가 너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건 좀 메모리 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수를 해준. 아까 방법보다 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는 PFF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정적 할당으로 이 2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잘 사용되는 건 아니고, 동적 할당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2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요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새로 만들 수 있고, 또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들이 이런 2가지 방법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넘어갔고, 이제 가상 메모리 관리가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관리의 제일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 제일 마지막 주제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페이지 크기, 영어로 페이지 사이즈. 디맨드 페이징이나 페이징 할 적에 프로세스를 일정 크기로 자른다고 했어요. 요 자른 하나하나를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페이지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보통 자르는 걸까? 한 페이지는 보통 요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크게 자를 수도 있고 작게 자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어떻게 자르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논의 한번 하고 메모리 관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 크기는 우리 책에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요 정도라고 하네요. 작으면은 4KB, 많으면은 4MB. 억수로 크네. 그러니까 자를 적에, 프로세서를 자를 적에 뭐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거지. 옛날에는 작았어요. 요것보다 작았어요. 옛날에는 한 페이지 사이즈가 1KB, 2KB, 아니면 512바이트 이럴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2000년도 훨씬 지나고 하니까 페이지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 하나의 프로세서 크기가 자꾸 커지고 있거든. 요새 윈도우즈 안에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 보면 사이즈가 되게 크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서 페이지 사이즈도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토론할 내용은 페이지 사이즈는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다, 나쁘다 하려면 뭔가 척도가 있어야 되겠지. 어떤 점에서 좋다, 어떤 점에서 나쁘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척도입니다. 우리 대충 알아볼까요? 내부 단편화 면에서는 페이지 사이즈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먼저 내부 단편화가 뭐지? 외부 단편화는 알겠고 내부 단편화는 뭐죠? 설마 모른다고는 아니겠죠. 그냥 사람들이 과묵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모르는 건 아니겠지. 자, 내부 단편화는 내가 보니까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좀 과묵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내부 단편화는 이런 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가 얘가 35바이트라고 합시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한 페이지 사이즈가 10바이트. 원래는 이렇게 안 해요.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2의 n승인데 우리는 10월하고 10바이트예요. 그러면 이 35바이트 프로세서는 몇 개 페이지가 될까요? 4개가 필요하겠지. 4개.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해요. 요거 10바이트. 그 다음 페이지 10바이트. 그 다음 10바이트.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인 거라. 요 원래는 얘 크기가 10바이트 할당했는데 요 각각 10바이트예요. 페이지 사이즈는 같아야 되니까. 근데 원래 프로세스 크기는 35바이트니까 요 끝에 얼마만 차지할까? 5바이트만 차지하고 나머지 5바이트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거지. 요 사용 안 하는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내부 단편화라고 해요. Internal Fragmentation. 요 내부 단편화. 그 내부 단편화는 사실 아까운 메모리라. 이게 자기도 안 쓰고 남도 못 쓰니까 아까운 메모리인 거지. 자, 이게 내부 단편화라면은, 이제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내부 단편화를 최소화하려면은 페이지 사이즈는 큰 게 좋나요? 작은 게 좋나요? 작은 게 좋죠, 그렇죠? 드디어 말을 터뜨리네. 만일에 요 페이지 사이즈가 5바이트였다면은 아마 내부 단편화는 0이 됐을 거라. 그러나 만일에 한 페이지 사이즈가 30바이트였다면은 내부 단편화는 얼마가 됐을까? 30바이트였다면은 25바이트가
내부 단편화로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단편화 면에서 보면은 페이지 사이즈는 작을수록 좋아요. 페이지 인 아웃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페이지가 여기 들어가고 또 메모리가 가득 찼으면은 여기 나오고 요 들어오는 걸 페이지 인이라고 나가는 걸 페이지 아웃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이 좀 길어요. 그렇죠? 이 시간이 페이지 폴더 시간이 긴데 이 시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은 페이지 크기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은 큰 게 좋습니다. 페이지 사이즈가 큰 게 좋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보통 베킹스토어는 하드디스크로 만드는데 지난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페이지 폴더 일어나면은 디스크 구조가 요리 생겼잖아요. 요리 생겼고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은 그러니까 요 페이지가 여기 들어 있을 텐데 지난 시간 때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 소비된다고 했습니까? 요 헤더를 움직이는 데 걸리거든. 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나머지는 워낙 얘가 빨리 돌고 하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데 쉽습니다. 근데 요 헤더 움직이는 데 오래 걸리거든. 근데 기껏 요 헤더를 움직여서 원하는 데 갔는데 우리가 읽어오는 페이지가 1kb밖에 안 되면은 아까운 거라. 요 시간이 헤더 움직이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차라리 한 번 움직였을 적에 한 번에 많이 읽어오는 게 1kb가 아니고 4kb, 8kb. 왜냐니까 1kb 읽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16kb 읽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거라. 당연히 16kb가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은 1kb 하나, 16kb 하나 요 헤더 움직이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헤더가 움직일 적에 기왕이면 많이 읽어오는 게 그 다음 페이지 폴더가 적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요 페이지 인 아웃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요거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은 거예요. 페이지. 말을 잘못했네. 페이지 사이즈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다음 시험 문제 내도 되겠죠? 요 측면으로 봤을 적에 페이지 사이즈는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 크기.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 있죠? 여기 있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어떤 주소를 내면은 그 주소가 페이지 번호,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나뉘어지는데 그 페이지 번호에 따라서 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들어가는데 자, 요 페이지 테이블 안에 요 엔트리 개수가 몇 개나 될까? 당연히 이거는 보통 SRAM으로 만들기 때문에 요 개수가 엔트리 개수가 많아지면 비싸질 거고 적으면은 싸겠죠, 그렇죠? 우리는 공학을 하는 우리는 싼 게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요 크기가 엔트리 개수가 작으면 좋겠어요. 작으면 좋겠어요. 요 엔트리 개수가 작기 위해서는 페이지 크기가, 페이지 사이즈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맞아요. 왜 그렇지? 우연히 맞춘 건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맞춘 건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이거예요. 35바이트인데 만일에 페이지 사이즈가 10바이트라면은 요 프로세스를 위해서 요 엔트리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될까? 4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한 페이지 사이즈가 30바이트라면은 요 엔트리가 몇 개 있으면 될까? 2개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2개만 있으면 되니까 훨씬 더 싸게 되는 거지. 만일에 페이지 사이즈가 5바이트라면은 5, 7, 35. 5바이트면 이번에는 7개가 필요해요. 7개가 필요하면 그만큼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런 이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크기를 줄이려면은, 다른 말로는 비용을 줄이려면은 페이지 사이즈는 큰 게 좋다라는 거죠. 메모리 레졸루션은 해상도라는 뜻인데, 해상도가 높으면은
우리가 진짜로 필요하는 내용만 메모리에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메모리에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페이지 사이즈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레졸루션은 정밀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페이지가 메모리에 있으면 안 되겠지. 정밀한 게 좋아. 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페이지 사이즈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죠. 그렇죠? 왜냐하니까 페이지 사이즈가 크면은 필요 없는 것도 왕창 들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지역성의 원리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 부분만 들고 오는 거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것도 다 들고 오는데, 요 다 들고 올 적에 이게 너무 크면은 사실은 요 밑에 있는 요 놈은 사용도 안 될 건데 들고 올 확률이 많거든. 그래서 메모리 레졸루션 입장에서 본다면 페이지 사이즈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이네요. 페이지 폴트가 적게 일어나려고 하면은 페이지 사이즈는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큰 게 좋아요. 오늘 대부분 잘 맞추네. 페이지 폴트가 클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아까 말한 로컬리티 원리 때문입니다. CPU가 어떤 주소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100번지를 냈다고 하자. 100번지 냈는데 지금 CPU가 100번지 읽으면 다음에는 몇 번지 읽을까? 일반적으로 100번지 다음이 뭐 104번지. 보통 명령어 길이가 하나가 4바이트라고 한다면은 104. 그 다음에 몇 번지 읽을까? 108. 그 다음에 112. 이렇게 읽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읽을, 보통 메모리 CPU가 읽는 주소는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100번지에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은 100번지뿐만 아니고 요 넓게 갖고 오는 게 좋아요. 이걸 넓게 갖고 오면은 당분간은 페이지 폴트가 안 일어나는데, 만일에 페이지 사이즈가 적으면은 좁게 갖고 오겠죠. 좁게 갖고 오면은 요 쭉 읽다가 요 시점에 가면 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거라.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많이 들고 오는 거, 페이지 사이즈가 큰 게 좋겠다는 거죠. 물론 요거 입장에서 보면 페이지 사이즈는 클수록 좋은 거고, 요 앞에 메모리 레졸루션 입장에서 보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실행도 안 될 걸 괜히 들고 오면은 손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크면 좋을 수도 있고 작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척도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운영체제를 만든다면은 요 최근의 경향을 봐가지고 요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메모리는 점차 커지고 있고 프로그램 사이즈도 점차 커지면서 그에 따라서 페이지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점차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거는 머리 안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네요. 기술 동향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울 적에 페이지 테이블은 극단이 있다고 했죠. 이 페이지 테이블을 뭘로 만들 것인가? CPU 안에 넣는 방법, 그러면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 메모리 안에 넣는 방법, 이러면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그래서 CPU 안에도 아니고 메모리도 안에도 아닌 별도의 칩으로 만들자. 별도의 칩으로. 그걸 우리는 TLB 캐시라고 부릅니다.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 지난 시간 때 했죠. TLB. 그래서 이걸 별도의 칩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현재는 반도체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반도체, 컴퓨터 구조 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TLB만 있는 게 아니고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는 캐시 메모리도 있는데, 뭐 L1 캐시, L2 캐시 이런 게 있죠. 레벨 1, 레벨 2. 이 캐시 메모리가 옛날 80년대 때는 별도 칩으로 존재했는데, 지금은 반도체 집적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펜티움도 그렇고 대부분의 CPU들은 요 캐시 메모리를 CPU 안에 넣어버립니다. CPU 안에 별도의 칩으로 안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TLB가 CPU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PC를 뚜껑을 열어보면은 캐시 칩도 안 보이고 TLB 칩도 안 보여요. 어디 있는 걸까? CPU 안에 있는 거지. CPU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족을 붙였냐니까 여러분들이 내 PC 열어보니까 TLB 칩이 안 보이는데 너무 그리 당황해하지 마세요. 고객님 그런 건가? 어쨌든 그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원래는 이게 별도의 칩이지만은 반도체 기술 발달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아쉽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인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모두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3번 이제 요거 하면은 아마 기말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일 할당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어중간하게 남았네요.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서 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